사랑하는 나의 늙은 벗들이여,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전화기 옆에 앉아 괜히 수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오늘도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밤 말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늘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의 햇살처럼 넘쳐났는데 이제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남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서둘러 마칩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평생을 다 바쳤는데 왜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아픔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 새벽을 열고 아이를 위해 저녁을 닫으며 살아온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다로 흘러가 버린 듯 우리 곁에는 고요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강이 마른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강이 제 길을 찾아 흘러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잠시 맡겨둔 손님과 같다고. 씨앗은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기만의 땅을 찾습니다. 부모는 그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토양을 고르게 하고 비를 맞지 않게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씨앗을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혹여 바람이 거칠까, 혹여 흙이 단단할까 걱정하며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손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잡고 있던 손은 결국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자식은 숨이 막히고 부모는 놓아야 할 때를 놓친 채 상처를 키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을 건네고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충고를 반복합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 그 길은 위험하다. 그 말 속에는 염려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통제의 그림자도 숨어 있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리는 더 크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는 줄어들고 거리만 남습니다. 우주는 순환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면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어뜨립니다. 잎을 붙들고 겨울을 맞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무가 잎을 놓지 않는다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잎을 떨굴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와 통제의 잎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가지는 더 단단해집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의 삶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집을 넓히고 통장을 채우고 인맥을 쌓는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의 거리를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의 운명과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길을 그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은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빚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공기는 무거워집니다. 나우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 말은 사실 우리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고백이지만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강 위에 다리를 놓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셈이 됩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자식과 자주 다투는 부모의 공통점은
대개 옳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옳은 말은 상대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는 대개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이 바로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공간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어야 물이 흐르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대화가 흐릅니다. 우리는 그 계곡을 메워버리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빈틈이 불안해서 그 틈을 충고와 염려로 가득 채워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른의 어느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왜 점점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까? 그분의 눈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녀의 직장 선택부터 손주의 교육 방식까지 하나하나 의견을 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만 자녀는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고 있는가? 때로는 자식의 실패를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도 바람을 맞아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온실 속의 나무는 키는 클지 몰라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미리 제거해 준다면 자식은 스스로의 힘을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순 이후의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모른 척하는 용기입니다. 알고 있지만 묻지 않는 태도, 판단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절제. 이것이야말로 깊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등대는 배를 대신 항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출 뿐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세계가 넓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세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리의 전부였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취미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혼자 걷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식의 효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할 때 자식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고독을 지니면 그 고요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가장 오래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가까이 붙어 그림자를 들이우는 나무가 아니라 멀리서도 보이는 산처럼 든든한 존재. 우리는 이제 산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되 붙잡지 않는 산.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으면서도 누구의 발걸음도 강요하지 않는 산 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혹시 그 사랑으로 자식을 묶어두려 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의 관심이 햇살이 아니라 그늘이 된 적은 없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잎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을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지 자식과의 거리를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해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던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서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가기 전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십시오. 나는 자식의 인생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 인간이 왜 통제하려는 존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한 광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는 타인을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지식이 아니라 모른다는 자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식 앞에서 늘 아는 사람으로 서려고 합니다. 경험이 많고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더 잘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정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성숙은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우리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는 시대의 공기, 기술의 속도, 관계의 방식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지도를 들고 현재의 길을 안내하려 합니다. 지도는 낡았고 길은 이미 바뀌었는데도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부모의 통제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숨을 막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 프로이센의 한 왕은 아들을 혹독하게 훈육하며 자신의 이상을 강요했습니다. 훗날 프리드리히 대왕이 된 그 아들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극심한 억압을 겪었습니다. 그는 도망을 시도했고 친구는 처형당했습니다. 권력의 언어로 강요된 사랑은 결국 공포로 남았습니다. 비록 그는 훗날 위대한 군주가 되었지만 그 내면에는 늘 고독과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부모의 통제는 때로 겉으로는 질서를 만들지만 안에서는 깊은 균열을 남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조용히 반복됩니다. 너를 위해서다 라는 말이 내가 옳다 라는 선언으로 바뀌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도 이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20세기 중반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커스는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실수하고 배우도록 허용하는 부모가 건강한 자아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좌절을 통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면 아이는 스스로의 힘을 경험할 기회를 잃습니다. 60 이후의 부모가 여전히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다 자란 나무의 가지를 다시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자라야 할 방향으로 뻗지 못하고 결국 안쪽으로 휘어집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강은 상류에서 시작해 하류로 흘러갑니다. 상류는 맑고 차갑지만 하류는 넓고 깊습니다. 부모의 삶은 상류에서 시작해 이제는 하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상류의 물살로 자식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다른 지류를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물길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잠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것이 갈등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방향으로 흐름을 찾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용돌이를 두려워해 강을 막아버리려 할 때 생깁니다. 강을 막으면 물은 썩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치사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 상기시키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채무 장부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부채는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느낌은
사랑을 자유롭게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점점 연락을 줄입니다. 그들은 빚을 피하고 싶은 것이지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장부를 스스로 태워버릴 때 관계는 다시 가벼워집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심리적 특징은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통합대 절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거나 후회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때로 자신의 삶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통합은 타인의 반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부족했어도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의 부부를 관찰했습니다. 자식 문제로 밤마다 다투던 부부가 어느 날 결심하고 간섭을 멈추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불안해했습니다. 연락이 더 줄어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자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더 이상 신문장이 아니라 쉼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비난이 없는 자리, 비교가 없는 자리, 그곳에서는 누구나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모르는 척하는 지혜는 결코 무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너무 세게 잡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적당히 풀어주면 연은 더 높이 오릅니다. 우리는 줄을 조금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상태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말투에 묻어납니다. 눈빛에 스밉니다. 자식은 그 미세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가꾸고 하루의 리듬을 즐기며 친구와 산책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식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안정망입니다. 자연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하늘이 텅 비어 있어야 새가 날 수 있고 바다가 넓어야 배가 떠다닐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이 없을 때 그 침묵을 곧바로 불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여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거리는 철학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태도, 나 역시 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정리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한 지점으로 이끕니다. 자식의 삶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통제를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쌓일 때 우리의 노년은 차가운 겨울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박영수 씨는 올해 73입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한강 위로 엷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의 가슴에는 안개보다 더 짙은 것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들 민재가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방문이 2달로, 3달로 늘어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짧고 민재의 눈은 자꾸 휴대전화 화면으로 향합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박영수 씨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은 좀 안정됐니? 이번에 옮긴 팀은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점검하는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박영수 씨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시선은 접시 가장자리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시선을 피하는 것은 방어의 신호입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평가받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박영수 씨는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며칠 뒤 박영수 씨는 동네 공원에서 오래된 친구 이종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종호 씨는 78이지만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기색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간섭했나? 이정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딸이 결혼하고 나서 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지. 그래서 자꾸 말했어.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나한테 그러더라.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 그 말은 박영수 씨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수 씨는 거실에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재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시절 그는 안정적인 학과를 권했습니다. 민재는 예술을 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선택이 아들의 마음 한편에 작은 그림자를 남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집에 들렀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박영수 씨는 문득 말을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는 일부러 조언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그냥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이제는 네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박영수 씨에게도 낯설었습니다. 말하고 나니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재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눈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통제가 약해지는 순간 사람은 방어를 풀기 시작합니다. 민재는 천천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회사가 좀 힘들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또 걱정하실까봐. 그 말은 박영수 씨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피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배려하려 했던 것입니다. 관심이 그림자가 된 순간 사랑도 오해로 변합니다. 또 다른 인물, 김순자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70살의 어머니로 딸 지연이 결혼 후 자주 오지 않는 것을 서운해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종종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냈습니다. 그때마다 지연의 입술은 얇게 다물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이는 억눌린 감정의 신체적 표현입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는 이웃의 조용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그 부부는 자식이 해외에 살지만 늘 밝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노부부의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삽니다. 자식은 자기 하늘 아래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김순자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나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었던가? 며칠 후 지연이 집에 왔을 때 김순자 씨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요즘 네가 바쁘지? 힘들면 말해. 그 말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관계의 전환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언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눈빛 속에서 서운함을 읽고 자식은 우리의 말투 속에서 압박을 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한 걸음 물러서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대화가 다시 싹틉니다. 노년의 부모가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잊혀짐입니다. 그러나 잊히지 않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수록 역설적으로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가꾸는 부모는 자식에게 안정된 배경이 됩니다. 배경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림을 완성합니다. 박영수 씨는 요즘 아침 산책을 더 길게 합니다. 한강의 물결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강의 흐름을 막지 않겠다. 민재는 여전히 바쁘지만 가끔 먼저 전화를 겁니다. 짧은 통화지만 그 안에는 예전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김순자 씨는 주말마다 작은 화분을 돌봅니다.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림의 의미를 배웁니다. 지연은 여전히 자주 오지 않지만 올 때마다 집이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의 눈빛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는 여전히 애정이 있습니다. 다만 숨 쉴 공간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그 공간은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집을 다시 따뜻하게 비춥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에서 출발해 이해를 지나 작은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넘어 실천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식과 자신을 동시에 해방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말을 삼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식과 통화할 때 혹은 만났을 때 조언이 떠오르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네 생각은 어떠니? 이 작은 전환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답을 제시하지 않을 때 자식은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방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등대가 배를 대신 조종하지 않듯 우리는 방향만 비추고 키는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둘째, 공치사의 장부를 스스로 태우십시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했던 일들, 희생과 수고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거나 가능하다면 찢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사랑은 기억하되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우리가 장부를 닫는 순간 자식의 어깨에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짐도 함께 내려갑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많은 부모가 자식이 독립한 뒤에도 마음의 중심을 여전히 자식에게 둡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또 하나의 독립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혼자 걷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고독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자식은 안심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자식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것은 나는 네가 없어도 괜찮다는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성숙한 고백입니다. 넷째, 연락의 빈도를 줄이기보다 기대의 밀도를 낮추십시오. 자식이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그것을 사랑의 척도로 재지 마십시오. 대신 연락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십시오. 짧은 통화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기대가 낮아질수록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부담이 사라진 자식은 더 자주 돌아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자발적 연결을 만듭니다. 이 네 가지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삶의 결을 바꿉니다. 우리는 나무처럼 되어야 합니다. 뿌리는 깊게 내리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열어두되 지나가는 새를 붙잡지 않습니다. 새는 머물다 떠나고 또 다른 새가 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간섭했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순 이후의 삶은 조용한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의 불꽃은 강렬했지만 지금의 빛은 깊습니다. 해가 질 무렵의 노을은 눈부시게 타오르지 않지만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노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비추되 눈부시게 하지 않는 빛, 멀리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기.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왔다가 자신만의 길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이었을 뿐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따뜻했다는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태도가 그 기억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날들이 억울함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나를 놓아준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랑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붙잡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은 경쟁이 아니라 정리이며 증명이 아니라 향기입니다. 향기는 남기려 애쓰지 않아도 남습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이제는 자식을 붙잡는 손을 조금씩 풀어주십시오. 그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으십시오. 따뜻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박동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온 힘입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계절을 고요하고도 찬란하게 걸어가십시오.